가난한 사람의 집이 왜 늘 지저분한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물건을 잘 치우느냐, 생활 습관이 좋으냐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조직을 판단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체감해왔다. 환경은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공간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단지 물건이 흐트러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정리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돈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사고의 질서가 깨진 사람은 물건에도 질서가 없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물건으로 애매한 안정감을 대신 채우려 한다. 반대로 명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은 공간부터 정리한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 재정과 경영의 핵심 원리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생활 공간은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보고서다. 깔끔한 책상이 사고의 질서를 만들고 정돈된 공간이 생활의 방향을 정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복잡한 조직 구조가 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빠르게 갉아먹는지 보아왔다. 불필요한 절차가 쌓이면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했다. 사람도 똑같다. 물건이 많고 기준이 없으면 소비가 흐트러지고 시간이 낭비된다. 결국 정신의 혼란은 환경의 혼란을 낳고 환경의 혼란은 다시 정신을 어지럽힌다. 많은 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실험에서 정돈된 환경은 집중력 30% 향상, 충동적 소비 18, 25%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 연구 결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현장에서 보아왔다. 공간이 정리되면 행동이 단순해지고, 행동이 단순해지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이 명확함이 올바른 선택을 만들어 결국 돈의 흐름이 바뀐다. 부자들은 그래서 공간을 가볍게 유지한다. 그들에게는 쓸데없는 물건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를 내보낸다라는 원칙이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방향 없이 쌓인 물건들이 있다. 싸니까 사둔 것,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것, 버리기 아까워서 남겨둔 것, 겉으로 보기엔 별 부담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물건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리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매일 사소한 선택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 책상 위에 종이 뭉치,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물건,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는 행동들, 이런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자기 통제력은 약해진다. 재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소비는 제멋대로 흐르고 결국 돈이 새어나간다. 즉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삶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다. 공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 감정, 소비, 목표도 다스리기 어렵다. 나는 삼성이라는 작은 회사에서 출발해 큰 조직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있다.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일을 맡길 수 없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이 큰 자원을 다룰 수 있을 리 없다. 집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방향, 감정의 구조, 소비의 기준이 모두 흐트러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사고의 질서를 잡으며 돈이 흘러 들어올 길을 만드는 일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가 아니다. 그 환경을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가다. 부자들은 공간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이유를
미적 취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경영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았다.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절대로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공간이 복잡하면 사고가 어지러워지고 판단이 흐려진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의 흐름이 무너진다. 그래서 월터 버핏이 7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며 불필요한 장식품 하나 두지 않은 이유, 스티브 잡스가 의자 몇 개와 화이트보드만 두고 사무실을 운영한 이유가 모두 같았다. 그들은 공간을 단순히 머무는 곳으로 보지 않았다. 그 공간은 사고가 흐르는 통로, 에너지가 오가는 길, 인생의 방향을 정렬하는 기지였다. 그동안 내가 경험해온 모든 성공과 실패의 현장에는 공통된 진리가 있었다. 공간이 단순할수록 사고는 선명해지고, 사고가 선명할수록 선택은 정확해지고, 선택이 정확할수록 미래는 달라진다. 당신의 공간은 지금 어떤가? 물건이 쌓여 있다면 단순히 집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다. 인생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다. 공간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고,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다. 집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재정비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다. 부자들이 공간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결코 유행이나 미적 취향 때문이 아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절대로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공간이 복잡해지면 사고가 어지러워지고, 사고가 어지러워지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결국 돈의 흐름이 무너진다. 부자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부터 다스린다. 월터 버핏이 7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며 화려한 장식을 두지 않은 이유, 스티브 잡스가 의자 몇 개와 화이트보드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이유도 모두 같다. 그들에게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고가 오가는 통로이자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며 인생의 방향을 정렬하는 기지였다. 공간이 혼란스러우면 사람의 에너지는 무조건 분산된다. 그리고 에너지가 분산되면 본질적인 일에 사용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경영하면서 수없이 경험했다. 핵심을 잡으려면 주변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늘 말하곤 했다. 책상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회사도 흐트러진다. 집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공간의 질서는 결국 삶의 질서와 맞닿아 있다. 특히 부자들의 공간 관리 방식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즉시 제거하고 필요한 물건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남긴다. 이것은 단순한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에서 비롯된 태도다. 사람의 의사결정력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를 의사결정 에너지라고 한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며 생산성과 집중력 연구에서도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그런데 집에 쓸모없는 물건이 많으면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걸 버릴까 말까? 이건 어디에 넣어야 하지? 언젠가 필요할 텐데. 이런 사소한 선택이 쌓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에너지가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부자들은 이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어 자신의 에너지를 미래와 성장에 집중한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공간에서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간다. 물건들이 시야에 쌓여 있을수록 뇌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로가 쌓이고 의지가 약해지고 하루가 무겁게 느껴진다. 내가 수년간 수많은 직원과 조직을 보며 발견한 사실 하나가 있다. 구성원 한 명의 책상 정리 상태만 봐도 그 조직의 업무 처리 방식을 예측할 수 있다. 깔끔한 책상을 유지하는 사람은 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복잡한 책상을 가진 사람은 일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개인의 집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재정관리 능력과 사고의 명확성까지 보인다. 공간이 단순해지면 소비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물건이 적어지면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내보내야 한다는 기준이 생긴다. 이 단순한 원칙은 충동 구매를 극적으로 줄인다. OECD 소비행동 분석 보고서에서도 충동 구매는 주로 시각적 자극과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발생하며 정리된 공간은 감정적 구매 행동을 약 28%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정돈된 환경이 인간의 판단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성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존속비, 지속비라고 가르쳤다. 즉, 물건이 얼마나 오래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드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소비 방식도 이와 같다. 오래 쓰일 수 있고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물건만 남긴다. 그래서 그들의 공간에 남아있는 물건은 적지만 하나하나가 기준과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자리를 갖고 있는 물건은 그 사람의 사고에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공간이 정리되면 감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판단이 명확해진다. 이 명확함은 재정관리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공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돈도 관리할 줄 안다. 물건이 쌓이는 집에서는 돈도 쌓이지 않는다. 공간이 단순한 집에서는 돈의 흐름 역시 단순하고 명확하다. 나의 경험상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삶을 지배해야만 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부자들의 공간은 언제나 조용하고 간결하다. 그 조용함 속에서 더 큰 생각이 태어나고 그 간결함 속에서 위대한 결정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부자들이 공간을 단순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다. 공간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사고를 정렬하고 미래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 설계다. 당신의 공간은 지금 어떤가? 물건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당신이 이끌어야 할 삶을 물건들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자들의 공간 철학을 단순한 취향으로 오해하지 말라. 그것은 오랜 경험과 실패, 성공을 통해 축적된 매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삶의 방식이다. 공간을 다스리는 태도는 곧 인생을 다스리는 태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다. 가난한 사람의 집이 항상 어지러운 이유를 많은 이들은 단순히 게으르다, 성격이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원인과 구조가 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삶 전체를 보는 데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내가 수십 년간 조직을 운영하며 절감한 사실은 하나다. 혼란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원인과 구조가 누적되어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다. 가난한 집이 어지러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역시 심리적, 경제적 구조의 붕괴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은 불안에서 비롯된 소비 패턴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는 싸니까 일단 사두자, 언젠가 쓸지 모르니 일단 보관하자는 방식이다. 표면적으로는 절약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통제력을 잃은 소비 행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불안 때문에 사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의 대다수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 헤매다가 또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물건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미세한 정신적 부담이 붙어 있다. 이걸 버려야 하나? 이건 어디에 둬야 하지?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고민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손실이다.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이 에너지가 이런 사소한 고민에 쓰이면 정작 중요한 선택에 쓸 힘이 줄어든다. 이것을 나는 생활 에너지 누수 구조라고 부른다. 세계 심리학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환경적 부하, environmental load라고 설명한다. 물건이 많을수록 뇌는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반복이 집중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어지러운 공간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고를 약화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두 번째 원인은 예약 없는 소비, 즉 계획 없는 구매다. 필요가 아닌 감정에 의해 소비가 발생하면 공간은 빠르게 혼란스러워진다. 어디에 둘지 모르는 물건, 언젠가 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남겨둔 물건, 버리기 아까워 방치한 물건, 이런 물건들은 모두 정리되지 않은 사고의 산물이다. 물건은 많아지는데 기준이 없으면 그 집에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이런 사례를 무수히 보았다. 불필요한 보고서, 의미 없는 회의, 목적 없는 절차가 쌓이면 조직 구성원들은 반드시 피로해지고 그 피로가 쌓이면 혁신과 책임감이 모두 사라진다. 가정에서도 원리는 같다. 물건이 많고 기준이 없으면 그 공간은 에너지 누수의 장이 된다. 세 번째 원인은 통제감 상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미래를 설계할 여유도 현재를 다듬을 힘도 없다. 눈앞의 문제에 계속 반응하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게 된다. 이 통제감의 상실이 공간의 어지러움으로 드러난다. 공간은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은 다시 소비와 행동을 만든다. 마음이 흔들리면 물건이 쌓이고 물건이 쌓이면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순환이 계속된다. 경영에서도 나는 같은 패턴을 보았다. 자신의 책상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직원은 프로젝트, 고객, 시장을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통제력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집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을 잃었다는 증거다. 네 번째 원인은 물건을 쌓아두면 안심된다는 착각이다. 삶에 불확실함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손에 잡히는 물건에 심리적 의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재고를 쌓아두듯 물건을 모아두며 불안을 덜어보려 한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심리 구조다. 물건은 결코 불안을 줄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을 숨겨놓을 뿐이다. 숨겨진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결국 더 많은 소비를 부르며 공간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나는 삼성 초창기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공간을 재정렬하는 일이었다. 재고가 많다고 해서 회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며 위험은 더 커진다. 집도 똑같다. 물건이 많을수록 사고의 흐름이 무거워지고 미래는 더 흐릿해진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기준의 부재다. 어떤 물건을 들이고 어떤 물건을 버릴지 결정할 기준이 없으면 공간은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기준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소비도 행동도 흐트러진다.
부자들은 절대 기준 없이 소비하지 않는다. 필요성, 지속성, 가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고 물건을 선택한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감정으로 소비한다. 감정적 소비는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결론은 단순하다. 가난은 물건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온다. 기준이 생기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며, 소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오랜 경험 끝에 얻은 확고한 진리다. 어지러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구조의 붕괴가 만든 결과이며, 구조를 다시 세우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돈이 흘러드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정은 안정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구조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계획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 움직이고, 필요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선택하며, 기준이 아니라 불안에 의해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비 구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다. 물건을 살 때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하면 지출은 통제가 아니라 충동의 결과가 된다. 감정이 앞서면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즉시 보상의 수단으로 소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즉시 보상은 잠깐의 기분 전환일 뿐 장기적으로는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다. 실제로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단기 보상 편향, short-term reward bias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나중보다 지금 얻는 만족을 과하게 높게 평가한다. 이 심리가 작동하면 충동구매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늘어난 물건들은 다시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물건이 쌓이고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어지러움 때문에 에너지를 잃는다. 이런 상태를 나는 정신적 피로 누적 구조라고 불렀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복잡한 환경에 놓인 사람은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의사결정 피로도가 25, 40%더 빨리 증가한다고 한다. 이 피로는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과 집중력, 자기 통제력 전반을 약화시키는 실질적인 손실이다. 두 번째 원인은 미루기의 반복이다. 작은 정리를 뒤로 미루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이 어느 순간 인생 전체를 침식한다. 버려야 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해야 할 공간을 방치하고 한 번만 보면 되는 서류를 몇 달씩 쌓아두는 것. 이런 사소한 미루기는 결국 거대한 생활 부채를 만든다. 경제학에서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듯 정리되지 않은 물건과 공간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에너지와 감정을 계속 갉아먹는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런 구조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조직의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난 후 반드시 큰 손실로 돌아온다. 작은 보고서 하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절차 하나가 나중에는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작은 혼란은 반드시 큰 실패로 이어진다. 집도, 소비도, 기업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작은 혼란을 다스리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세 번째 원인은 통제감 상실이다. 인간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안정감을 얻고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소비 구조는 이 통제감을 빠르게 빼앗아간다.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사람은 당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장기적 계획은 사라지고 주변 환경을 다듬을 여력도 없어지며 그 결과 삶 전체가 불이 난 곳부터 끄는 삶으로 변한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상실감은 무기력을 만들고 무기력은 다시 공간을 방치하게 되고 방치된 공간은 다시 정신을 무겁게 만든다. 나는 이를 하강의 고리 The Downward Loop라고 정의했다. 한번 빠져들면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 하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식적 개입, 즉 기준을 세우고 행동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번째 원인은 안심의 착각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두면 안심이 된다고 믿는다.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사두고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버리기 아까워 남겨두는 이유가 모두 같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덮어두는 것이다. 덮어둔 불안은 더 깊어지고 이 깊어진 불안은 더 많은 소비를 부르고 더 많은 소비는 더 많은 혼란을 만든다. 이 악순환은 공간을 무겁게 하고 삶 전체를 피곤하게 만든다. 기업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재고가 많다고 회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고 리스크는 더 커진다. 집도 같다. 물건이 많을수록 사고의 흐름이 느려지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추진력도 사라진다. 마지막 원인은 기준 부재다. 삶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사는 순간마다 흔들린다.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버릴지 기준이 없다면 물건은 끝없이 늘어나고 그 물건들은 공간뿐 아니라 감정과 에너지까지 점유한다. 부자들은 절대 기준 없이 물건을 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물건을 선택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한다. 필요성, 지속성, 가치기여도 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즉각적인 감정으로 물건을 선택하고 감정 소비는 결국 공간과 재정 모두를 무너뜨린다. 결국 결론은 분명하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스릴 기준이 없어서 온다. 기준이 생기면 소비가 달라지고 소비가 달라지면 공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정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자신을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정리는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구다. 많은 사람은 정리를 시간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일, 귀찮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정리는 삶을 되돌리는 행위이며 스스로를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혼란스러울 때 나는 항상 정리부터 했다. 구조를 정리하고 절차를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했다. 정리를 통해 흐트러진 흐름을 바로잡고 흐름이 바로잡히면 방향이 생긴다. 집도 동일하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소비가 명확해지며 소비가 명확해지면 돈의 흐름이 깨끗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과학과 경영학이 모두 증명한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환경에 있을 때 불필요한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은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그 피로가 쌓이면 결국 의지력이 약해지고 통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반대로 공간이 단순해지면 뇌는 즉시 통제감을 회복한다. 물건의 자리가 명확하고 시야에서 불필요한 요소가 사라지면
사람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에 그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환경 기반 의사결정 최적화라고 부르며 실제로 정돈된 환경이 생산성, 자기 통제력, 계획 실행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정리는 작은 행동 같지만 일상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매우 전략적인 행위다. 그래서 부자들은 정리를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으로 본다. 그들은 공간을 비우고 필요하면 채우고 불필요하면 버린다. 물건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길 틈 자체가 없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감정으로 대한다. 버리기 아깝다.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은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정신적 움직임은 느려지고 행동은 둔해지고 선택은 흐려진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일을 시작할 힘마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정리는 습관이 아니라 태도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태도, 인생을 전환시키는 태도, 관계를 바로 세우는 태도는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을 남기는 태도다. 정리를 통해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소비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 생활 방식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가?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긴다. 기준이 생기면 삶의 흐름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흐름은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든다. 나는 성공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늘 같은 말을 했다. 가벼운 조직이 강한 조직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 결국 승리한다. 사람도 같다. 마음이 가벼워야 행동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면 기회가 보이며 기회가 보이면 성공이 따라온다. 정리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곤 했다. 당신의 책상과 방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준다. 책상이 어지럽다면 사고도 어지럽고 사고가 어지럽다면 판단은 흐려진다. 판단이 흐려지면 소비가 잘못되고 소비가 잘못되면 재정이 무너진다. 재정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결국 어지러움은 집에서 시작해 소비로 번지고 소비에서 감정으로 번지고 감정에서 행동으로 번지고 행동에서 인생 전체로 번진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정리는 이 부정적인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집을 정리하면 감정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면 재정이 정리되고 재정이 정리되면 삶이 바로 선다. 정리는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값싼 투자다. 돈이 들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준을 세우는 결단이다. 그리고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힘이다. 부자들은 이 결심을 빠르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결심을 미룬다. 어떤 삶을 살지는 결국 이 차이가 결정한다. 당신의 공간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공간부터 바꿔야 한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그 기준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 그 순간부터 인생은 변하기 시작한다. 정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치우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의 변화를 지속하지 못하고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같은 원리를 수없이 확인했다.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는 먼저 구조부터 만들었다. 공간을 회복하고 돈의 흐름을 바로 세우고 삶의 패턴을 안정시키는 것도 모두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정리를 지속하려면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는 작은 곳부터 매일 반복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운다. 방 전체를 치우려 하고 옷장을 하루 만에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오래 지속된다. 책상 위 한 구역, 서랍 하나, 신발장 한 칸. 이 작은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는 첫 훈련이다. 인간의 뇌는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는 순간 즉시 안정된다. 이 안정감이 감정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 충동을 억제한다. 작은 정리를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은 큰 실패를 하지 않는다. 둘째는 소비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나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분석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흐름을 봤다. 어디에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파악하면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난다. 개인의 재정도 동일하다. 한 달에 한 번 지출을 정리해보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 그 순간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감정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감정이 기준을 만든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돈을 모으지 못하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출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통제력 회복의 첫걸음이다. 셋째는 물건을 줄이는 결단이다. 공간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물건이 줄어야 한다. 나는 경영을 하며 늘 말했다. 불필요한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다. 집안의 물건도 마찬가지다.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자산이 아니라 묶여있는 비용이다. 그 물건은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의 부담을 만들고 선택을 흐리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보이지 않는 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 30일 동안 물건 줄이기 프로젝트, 쓰지 않는 물건 기부하기. 이런 간단한 실천이 공간에 숨통을 트고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며 미래를 향한 행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네 번째 원칙은 싸다고 사는 습관을 끊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싸게 사면 이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싸게 산 물건은 오래가지 못하고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버릴 때 또 시간을 소모한다. 결국 가격은 낮지만 비용은 높은 물건이다. 나는 경영에서 항상 가성비보다 존속비, 주족비를 따지라고 말했다. 오래 쓰이고 오래 가치가 남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만이 진짜 자산이다. 싸다고 사는 습관을 끊는 순간 소비가 단순해지고 돈의 흐름이 깨끗해진다. 마지막 원칙은 정리가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지 질문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미래를 향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가치를 정립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생기면 삶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지고 선명해진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공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을 다스린다. 왜냐하면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기 경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하면 물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움직인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이 삶의 궤도를 바꾼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다. 작은 정리가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이것이 내가 오랜 경험 끝에 확신하게 된 삶의 메커니즘이다. 변화는 절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작은 결단, 작은 정리, 그리고 작은 반복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말한다. 삶은 복잡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무너진다. 정리는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과정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하면 집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정리를 통해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의 감정과 소비를 재해석하고 스스로의 방향을 재정렬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을 되찾는다. 흐름이 생기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 즉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불필요한 회의는 없애고 목적 없는 절차는 제거하며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감정관리 방식, 그리고 생활 방식 전체에 스며든 원칙이었다. 집도 마찬가지다. 어질러진 책상으로는 명확한 전략을 세울 수 없고 혼란스러운 방에서는 선명한 방향성이 나오기 어렵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정리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물건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물리적 정리를 넘어서 삶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 질문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자산의 양이 아니라 기준의 선명함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리는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준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사람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하루가 무겁게 느껴진다. 이는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감정의 패턴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정서 구조, Environment Emotion Structure라고 부른다. 사람의 감정은 주변 환경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장기적인 정서 패턴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지러운 방에 있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압박감, 초조함, 무기력이 찾아온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가 지속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간이 정돈되면 감정은 안정되고 안정된 감정은 판단을 명확하게 한다. 명확한 판단은 올바른 소비를 만들고 올바른 소비는 재정을 지탱한다. 이 구조가 선순환을 이루면 사람의 삶은 차분하고 견고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공간이 깔끔한 이유를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깔끔한 공간이 여유를 만든다. 그리고 여유가 다시 재정적 안정과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정리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정체성을 바꾼다. 어제까지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오늘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면 그 순간 그는 이미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 정체성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며 행동이 반복되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나는 기업에서도 늘 이 원칙을 강조했다. 팀원 한 명이 자신의 책상을 바꾸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변화가 조직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개인의 공간을 바꾸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이유도 같다. 또한 정리는 지금 여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치며 산다. 마음이 산만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감정은 흔들린다. 하지만 정리는 즉시 현재로 돌아오게 만든다. 손을 움직여 물건을 정리하는 단순한 행위는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분산된 사고를 다시 한 점으로 모아준다. 이 점은 바로 집중이고, 집중은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에너지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행동전환 모멘텀, 비헤이비어럴 모멘텀이라고 부른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 패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다. 정리는 이 모멘텀을 만들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순간 사람은 내가 지금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감각을 갖게 된다. 이 감각은 의욕을 높이고 선택을 명확하게 만들며 행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된다. 결국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리는 삶을 향해 다시 방향을 잡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나의 기준을 되찾고 나의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공간을 정리해야 한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리는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가장 실질적인 도구다. 나는 말한다.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그 문 너머에는 더 가벼운 삶, 더 선명한 하루, 더 안정된 재정, 그리고 더 깊은 평온이 기다리고 있다. 정리는 결국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정리를 행위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는 행동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더 나아가 시스템의 재구축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삶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경험했다. 감정에 의존하는 조직은 무너지지만 시스템을 갖춘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강하게 버틴다는 사실을 개인의 삶도 똑같다. 감정으로 유지하는 정리는 금방 무너지지만 구조로 설계된 정리는 오래 유지된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정리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흐름을 통제하는 기준. 둘째, 반복 가능한 루틴. 셋째, 가벼운 선택 구조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사람의 삶은 흐트러짐 없이 단순하고 강해진다. 정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먼저 흐름을 통제하는 기준은 모든 정리의 출발점이다. 기준이 없으면 삶은 그때그때의 감정에 휘둘리고 물건도 필요와 상관없이 집안에 쌓인다.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의 선택은 달라지고 그 선택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버린다 라는 기준 하나만 있어도 집안의 많은 공간이 가벼워지고 그 공간은 다시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에서 나온다. 기준을 세운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는 반복 가능한 루틴이다. 모든 변화는 반복에서 유지된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리하는 사람은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작은 것을 매일 하는 사람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사람들은 정리를 큰 프로젝트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정리는 짧고 자주 하는 정리다. 책상 위 한 곳, 서랍 하나, 가방 속 한 칸. 이 작은 정리는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이 작은 반복이 사람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자기 효능감은 행동 변화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그리고 행동경제학에서도 이는 명확히 설명된다. 반복적이고 간단한 행동은 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시스템이 된다.
셋째는 가벼운 선택 구조다. 물건이 많아지면 사람은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선택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의사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고 한다. 물건이 적을수록 선택도 줄어들고 에너지가 절약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물건이 적다. 그들은 미니멀리스트라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선택을 없애야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같은 옷을 매일 입고 제프 베조스가 하루 일과에서 불필요한 선택을 제거한 것도 모두 이 원리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이 많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택을 매일 반복하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선택에 쓸 힘이 사라진다. 정리는 이 선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물건을 줄이고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 사람은 중요한 선택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고 삶은 선명해진다. 정리가 잘 이루어진 공간은 단순히 깔끔한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에너지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구조가 복잡하면 조직의 흐름이 막히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으면 결단이 늦고 물리적 공간이 어수선하면 사고가 흐려진다. 집도 동일하다. 물건이 쌓여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사고도 좁아지며 사고가 좁아지면 감정이 경직된다. 감정이 경직되면 선택이 왜곡되고 결국 행동 자체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나 공간이 정리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사고가 확장되며 사고가 확장되면 감정이 안정된다. 특히 정리는 시간 감각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에너지가 새고 있는 것이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매일 찾는 시간, 결정하는 시간, 미루는 시간을 낭비한다. 이것은 하루 30분이 아니라 1년을 계산하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손실이다. 정리는 이 시간을 되찾아준다. 물건의 위치가 명확해지고 선택 구조가 단순해지며 생각이 선명해지면 사람은 불필요한 시간 소비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작은 회복이 한 달을 바꾸고 한 해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경제적으로도 정리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충동구매가 감소하며 유지 비용이 낮아진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집을 정리한 사람들의 평균 소비가 17% 감소하고 재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고의 기준이 바뀌고 감정의 패턴이 안정되며 소비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정리된 공간에서 사람은 감정이 정돈되고 사고가 선명해지며 미래를 향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당신의 기준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질문해야 한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물건을 버릴 것인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정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정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이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되돌려 놓는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실제로 정리는 감정, 사고, 행동, 재정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나는 수많은 사람과 기업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어지러움은 집에서 시작해 금융으로 번지고, 금융에서 감정으로 번지고, 감정에서 행동으로 번지고, 행동에서 결국 인생 전체로 번진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흐름을 반대로 되돌리려면 공간부터 정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집을 정리하면 감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소비가 명확해지고, 소비가 명확해지면 돈의 흐름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재정이 안정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는 행동을 가볍게 만든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파동처럼 번지며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정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최고의 투자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이나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리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변화 전략이다.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거창한 계획도 아니다. 오직 하나, 기준을 세우는 결단이다. 결단이 생기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단순히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이 결단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얼마나 지속되는가에서 결정된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례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부자들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심을 미루는데 인생을 쓴다. 정리는 미루면 미룰수록 에너지를 더 빼앗아간다. 오늘 버리지 않은 물건은 내일도 그 자리에서 당신의 눈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음 주에도 부담을 주고 내년에도 같은 자리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문제가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부담의 연속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의 물건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에너지를 되찾고 공간을 되찾고 미래를 되찾는다. 정리는 이렇게 한 번의 결정이 곧 한 번의 해방이 되는 행위다. 이제 왜 정리가 삶을 바꾸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인지 이해할 수 있다. 정리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든다.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물건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나는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이면 기준이 되고 기준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된다. 정리는 또한 자기 경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다. 나는 항상 말했다.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다스릴 수 없다. 물건 하나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이 큰 재정을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은 어렵다. 사람들은 큰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은 언제나 작은 정리에서 출발한다. 작은 혼란을 해결하는 능력이 쌓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큰 혼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도 중년의 리더들에게도 심지어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조언을 했다. 당신의 책상을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다. 정리는 곧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무겁고 선택이 흐려지고 감정이 둔해진다. 그러나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빨라지고 선택이 명확해진다. 이 차이가 바로 삶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정리는 또한 행동의 속도를 바꾼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행동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성공의 축적을 이루게 된다. 나는 수많은 리더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그들은 대체로 책상이 정돈되어 있었고 필요 없는 절차는 과감히 없앴으며 선택 구조를 단순하게 했다. 이것은 그들의 성격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전략이었다. 무질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었다. 집도 똑같다.
정돈된 집은 기회를 잡는 사람을 만들고 어지러운 집은 변화를 미루는 사람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청소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리를 인생을 되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는다. 무너진 재정을 되돌리고 흐트러진 감정을 바로잡고 혼란스러운 사고를 정리하며 잃어버린 방향을 회복하게 한다. 정리는 말 그대로 인생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행위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 종이 한 장을 정리하는 것, 한 서랍을 비우는 것,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공간의 질서를 되찾는 것, 이 아주 작은 행동이 바로 삶을 되돌리는 첫 신호가 된다. 정리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다. 정리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다. 정리는 결국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그 기준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너무 멀리서 찾는다. 직업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거나 큰 계획을 세워야만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과 조직을 보며 오히려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삶의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정리다. 정리는 물건을 줄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훈련이다. 선택과 포기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다. 우리가 쌓아두는 물건, 미루는 행동,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소한 물건들은 사실 우리의 감정과 사고, 불안과 집착, 그리고 기준의 흐릿함을 상징한다. 정리는 그 흐릿함에 선을 긋고 새로운 기준을 선언하는 일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버리는 힘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기준에 맞게 재정렬하는 힘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기준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강화되면 사람은 더 이상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삶을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이끄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질문하게 된다.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건 때문인가? 아니면 감정 때문인가? 이 질문들은 정리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행동은 선명해지고 삶은 목적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선명한 기준이며 정리는 그 기준을 세우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정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삶의 에너지 구조가 물건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 하나하나에는 감정과 시대의 기억, 책임과 미련이 얽혀 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 이상의 의미가 된다. 그것은 지나간 시절에 대한 정리이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행위다. 정리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재편집하는 것과도 같다. 불필요한 장면을 덜어내고 의미 없는 요소를 삭제하고 중요한 장면만 남겨 삶이라는 긴 영화의 흐름을 다시 정돈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종종 감정적이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만큼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준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례를 보았다. 평생 버리지 못했던 물건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고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책상을 정리한 뒤 갑자기 오랫동안 미뤘던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리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정리는 또한 시간과 에너지의 흐름을 되돌리는 작업이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해도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 책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아도 눈앞의 물건들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도 훨씬 빠르게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설계, environmental design라고 부른다. 환경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좋은 환경은 행동을 쉽게 만들고 나쁜 환경은 행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 원리는 연령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그리고 정리는 바로 이 환경 설계의 시작점이다. 정리가 이루어진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결정이 빨라진다. 불필요한 선택이 줄어들어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줄어들면 생각이 선명해진다. 감정이 안정된다. 어지러운 공간은 불안을 키우지만 정돈된 공간은 마음을 가라앉힌다. 소비가 줄어든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충동 구매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돈의 흐름이 바뀐다. 공간이 정리되면 사고와 소비가 체계적으로 바뀌어 재정이 안정된다. 이처럼 정리는 눈앞의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하루 습관, 감정, 재정 구조를 재정비한다. 작은 공간 하나를 바꾸면 그 변화는 점처럼 시작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며 결국 삶 전체를 덮는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정리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 오기 어렵다. 정리는 인생을 움직이는 첫걸음이며 어떤 변화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만든다. 당신이 지금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오래 묵은 종이 한 장을 버리고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치웠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움직인 것이다.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그 행동은 삶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시그널이다. 정리는 물건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루는 일이다. 그것이 정리가 가진 진짜 힘이다. 정리는 단순히 어질러진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식,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로 미루지만 정리를 미루는 순간 삶도 함께 미뤄진다. 어질러진 공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움직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정리가 안 된 조직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집행 속도가 떨어지며 결국 경쟁력을 잃는다.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어수선한 공간은 사고를 흐리게 하고 감정을 무겁게 하고 행동을 둔하게 만든다. 정리는 사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정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행위다. 물건을 들어보고 남길지 버릴지 결정하는 행위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끼어들 수 없는 현재의 선택이다. 그래서 정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지금에 고정시키고 분산된 생각을 하나로 모아준다. 이 집중감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확장된다. 오늘 단 한 번의 정리가
내일의 행동을 가볍게 하고 모레의 사고를 선명하게 만들며 몇 달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정리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통제력의 회복이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하지만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통제감을 되찾을 수 있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기억한다. 이 감각은 일에 대한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꾼다. 통제력을 되찾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된다. 정리는 또한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한다.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정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정체성은 더욱 행동을 막는다. 하지만 작은 정리라도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기반 행동 변화, Identity-Based Behavior Change라고 한다. Behavior는 Identity를 만들고 Identity는 다시 Behavior를 만든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더 나은 자신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은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정리는 삶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뭔가 마음이 복잡해서 시작을 못하겠다. 그러나 그 복잡함의 대부분은 공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선택은 어려워지고 선택이 어려워지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 정리를 통해 물건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고 선택 구조를 단순화하면 사람의 행동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진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재정의 방향성이 생기며 돈을 어떻게 쓸지 기준이 생긴다. 정리는 또한 감정의 통로를 깨끗하게 만든다. 감정은 생각보다 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걱정과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환경정서 상관구조라고 설명하는데 시각적 혼란은 감정적 불안을 즉각적으로 자극하고 시각적 질서는 감정적 평온을 이끈다는 의미다. 그래서 부자들의 공간이 일관되게 안정적이고 조용한 이유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다. 감정이 안정되면 소비는 명확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의사결정은 정확해진다. 이것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정리는 또한 미래를 위한 공간을 여는 작업이다. 물건이 쌓인 공간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반대로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여유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정리를 한 뒤 새로운 일에 도전했고 어떤 사람은 잊고 있던 목표를 다시 시작했으며 어떤 사람은 오래 미뤘던 결정을 내렸다. 정리가 미래를 바꾼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상이다. 공간이 변하면 사고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면 선택이 변하고 선택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정리의 본질은 결국 삶을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돈을 관리하는 것도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삶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정리가 있다. 정리는 무너진 기준을 세우고 흩어진 감정을 모으고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게 한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를 바꾸는 사람이다. 나는 확신한다. 정리를 시작한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미래를 바꾸는 첫 신호다. 정리는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한 번의 이벤트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진정한 정리는 단기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깨달았다.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이며 혼란도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의 결과라는 사실을. 개인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리는 감정으로 하면 오래가지 않지만 시스템으로 만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정리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늘 세 가지 시스템 구축 원칙을 강조한다. 첫째, 정리는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재정비라는 원칙을 새겨야 한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원하면 큰 행동부터 하려 한다. 하루 만에 방 전체를 치우려고 하고 옷장을 통째로 비우려 한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뇌는 기존 패턴을 지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정리는 오히려 며칠 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쉽다. 반면 작은 정리는 지속된다. 서랍 하나, 탁자 한 구역, 가방 안 정리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은 뇌가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변화다.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형성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시스템은 반복에서 완성된다. 정리도 마찬가지다. 반복이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삶을 바꾼다. 둘째, 소비의 흐름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돈을 모으지 못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비용 보고서를 통해 흐름을 확인하고 문제를 찾는다. 개인의 삶도 동일하다. 지출을 기록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작은 소비가 생각보다 크고 불필요한 지출이 예상보다 많으며 감정적 소비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출을 기록하는 행위는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통제력을 회복하는 첫 단계다. 흐름을 보면 기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재정이 바뀐다. 정리는 결국 소비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다. 어떤 물건을 들이고 어떤 물건을 버릴지 기준을 세우는 과정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절약할지 기준을 세우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정관리의 시작이다. 셋째,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 물건이 많을수록 사고는 무거워지고 삶은 복잡해진다.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자산이 아니라 잠든 비용이다. 그 물건은 공간을 차지하고 감정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선택을 흐리며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버리지 못한 물건은 결국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인생을 눌러 앉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버리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 감정의 흐름, 행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다.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 버리기 아까워. 기억이 있어서. 그러나 이 감정들은 현재의 삶을 막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공간이 열리면 삶도 열린다. 물건이 줄어들면 생각도 가벼워진다. 정리란 결국 미래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리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다. 물건이 줄면 감정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가벼워지면 행동이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지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정리는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다. 이 감각은 다시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 전체의 구조가 된다. 정리는 물건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삶을 재설계하는 기술이다. 한번 기준이 세워지면 소비가 달라지고 소비가 달라지면 재정이 바뀌고 재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현실에 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 정리는 수십 년의 삶을 통틀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에 서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정리는 결국 삶의 설계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시로 떠나거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과 기업을 관찰하며 발견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큰 선택이 아니라 작은 기준이다. 그 기준을 가장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리다. 정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물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관계, 습관, 감정, 사고방식, 소비 패턴까지 모두 포함된다. 정리는 단순히 방해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무엇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물건을 버리면서 비로소 오래된 상처를 내려놓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종이 더미를 정리하며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옷장을 비워내면서 미래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정리는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구조를 재배치하는 일이다. 정리는 감정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어수선한 공간은 감정을 어지럽힌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감정을 가라앉힌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시각적 정보가 많을수록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더 소모하고 이 피로가 감정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물건이 쌓인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 정리는 이 감정적 소음을 제거한다. 물건 하나를 비우는 순간 감정의 부담이 하나 사라지고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시야가 넓어지면 사고도 확장된다. 정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길을 터주는 행위다. 그래서 정리를 한 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다. 그 눈물은 물건이 아니라 쌓여있던 감정이 비워지는 과정이다. 정리는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사고는 산만해지고 깔끔한 공간에서 사고는 선명해진다. 이 사실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 집이나 책상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불안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강해진다. 나는 이 변화를 기업에서도 수없이 경험했다. 책상이 정돈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 효율이 분명히 달랐다. 정리가 잘 된 사무실은 결정 속도가 빨랐고 에너지가 흘렀으며 팀의 방향성이 항상 유지되었다. 개인의 삶도 동일하다. 정돈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소비가 사라지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정리는 단순히 사고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리는 재정의 흐름을 다시 세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어서 집이 정리가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이 정리가 안 되어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소비 기준이 생기고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리는 돈의 흐름을 단순화한다. 그리고 흐름이 단순해지면 재정이 깨끗해지고 재정이 깨끗해지면 삶이 가벼워진다. 정리는 재정관리의 고급 기술이 아니라 재정관리의 가장 기초이며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정리는 미래를 위한 자리를 비우는 일이다. 공간이 어질러져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없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새로운 일이 생겨도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된다. 반대로 공간을 비우면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공간이 열린다. 정리의 본질은 지금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 후에 삶이 달라졌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다. 새로운 직업 기회가 생겼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됐다. 오랫동안 미뤘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리는 미래를 위한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정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국 이것이다. 정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선언이다. 나는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나는 이제 기준을 세우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잡는 인생으로 이동한다. 정리는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일이다. 정리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리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다. 정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부족이다. 의지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언제나 흔들렸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외부 환경이 어렵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개인의 정리 역시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정리가 일시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시스템 없는 정리는 하루짜리 변화이며 시스템이 있는 정리는 평생의 변화다. 정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 1. 기준이 흐릿하기 때문이다.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일이다. 남길 것인지 버릴 것인지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물건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판단을 피하려 하고 그 순간 정리는 멈춰버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시작했다가도 물건을 손에 들고 몇 분 동안 멍하니 고민하고 결국 제자리에 내려놓는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아니다. 그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삶은 혼란을 만들고 혼란은 인간의 사고를 멈춘다. 반대로 기준이 명확하면 정리는 힘들지 않다. 기준이 결정을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준만 있어도 정리는 훨씬 쉬워진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린다.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감정 때문에 붙잡고 있는 물건은 과감히 비운다. 기준은 물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감정에 흔들리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감정보다 목표에 따른다. 정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 2.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의 90%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에 있다. 기억 때문에, 미련 때문에, 아까워서 또는 실패의 흔적을 마주하기 싫어서 감정이 개입되면 사람은 정리 대신 회피를 선택한다. 그래서 서랍은 닫히고 박스는 쌓이고 방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감정은 정리의 적이 아니다. 정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과정이다.
정리를 통해 우리는 감정이 물건을 통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 물건은 왜 버리지 못할까? 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을까? 라는 질문과 같다. 정리는 감정을 정리하는 훈련이다.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인다. 그래서 정리 후의 공간은 단순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가 가벼워진 상태다. 정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 3. 단발성 목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한번 해치우는 일로 본다. 이런 방식은 항상 실패한다. 왜냐하면 정리는 끝나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리의 목적은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정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물건이 계속 쌓이지 않고 소비 기준이 유지되고 감정적 충동이 줄어들고 삶의 방향이 흐려지지 않는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하다. 매일 5분 정리 루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하나는 내보내는 규칙. 지출 흐름 점검하는 주간 체크. 1년에 한 번 대정리 루틴. 이 작은 장치들이 쌓이면 사람은 더 이상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에 끌려가지 않고 삶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정리가 지속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수십 년 동안 관찰한 결과 정리를 지속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정비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정리를 습관이 아니라 태도로 삼았다. 정리는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였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겠다. 나는 기준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리가 단순한 행위에서 태도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다음 단계에 접어든다. 정리는 깨끗한 방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경영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자기 경영이 가능한 사람만이 돈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감정을 관리하고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 정리가 삶을 바꾸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정리는 물건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 정리는 결국 삶에 대한 태도이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의 총체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조직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기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기준을 지키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정리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고 사는 미니멀리즘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선택을 관리하는 기술이며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이고 결국 미래를 설계하는 프레임이다. 정리는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정신, 감정, 재정, 관계, 행동, 습관, 삶의 구조 전체로 확산된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을 정리하는 것이며 집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정리란 결국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정리는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준다. 나는 눈앞의 공간만 보아도 그 사람의 재정 상태, 감정 상태, 삶의 질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정돈된 공간에 사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목표가 분명했으며 감정이 안정되어 있었다. 반대로 물건이 방향 없이 쌓여 있는 사람은 소비가 흐트러져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으며 삶의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정리의 수준이 곧 삶의 질서를 보여준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곧 미래를 결정한다. 당신이 바라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그 미래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정리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통해 감정을 정돈하고 감정을 통해 소비를 정리하고 소비를 통해 돈의 흐름을 잡고 돈의 흐름을 통해 삶을 다시 세울 때 미래는 비로소 바뀌기 시작한다. 정리는 역행하던 삶의 흐름을 바로잡는 유일한 기술이다. 삶이 무너질 때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혼란이 계속 쌓인 끝에서 일어난다. 서류 한 장을 미루고 물건 하나를 쌓아두고 몇 년째 손대지 않은 옷장을 방치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며 매번 미루는 작은 순간들이 결국 사람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기력의 구조를 만든다. 나는 이것을 생활부채 구조라고 부른다. 빚이 이자를 쌓듯 방치된 혼란도 감정의 이자를 쌓아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쳐버리고 만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리다.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즉시 통제감을 회복한다.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감정을 정리하고 감정이 정돈되면 행동이 달라진다. 정리는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정리는 재정적 성공의 토대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부자들이 왜 단순한 공간에서 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미적 취향이 아니라 경제적 전략이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가 없다는 뜻이고 불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의사결정 에너지가 절약되고 감정의 소모가 줄어들어 돈을 정확히 기준에 맞게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리를 통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재정이 안정되고 재정이 안정되면 삶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결국 정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경제적 행동이다. 돈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모이고 기준 없는 사람에게서 사라진다. 정리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삶을 가볍게 만든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모두 무겁다. 하지만 공간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행동이 빨라진다. 행동이 빨라지면 기회를 잡고 기회를 잡으면 성장하게 된다. 정리는 사람의 속도를 바꾼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빠른 사람이 아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정리는 그 시작점이다. 정리는 자기 경영의 완성이다. 나는 늘 말했다. 공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을 다스린다. 정리의 핵심은 물건이 아니다. 정리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는 능력이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반응하며 살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방향을 만들고 스스로 삶을 조정한다. 정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 운영법이며 자기 경영의 출발점이다. 오늘 정리한단 10분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책상 위 한 구역, 서랍 하나, 필요 없는 종이 몇 장,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변화의 문턱이다. 오늘의 작은 정리는 당신의 에너지, 감정, 재정, 행동, 사고, 그리고 삶의 구조를 바꾸는 첫 번째 증폭점이다. 정리는 물건을 비우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채울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